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좀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요.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야지 한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반발 세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러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05년 러시아는 일본에 대피한 이후 혼란이 거듭된다. 러일 전쟁 도중에 일어난 1905년 1월 22일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촉발된 1905년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폭동은 러시아 전역을 뒤흔든다.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게오르기 가폰 신부가 주도했다. 그래요. 이 폭동은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에서 생겨난 공산주의자들 역시 대거 참여한다. 그래요. 수많은 노동 근로자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다 짜르의 군대에 의해 학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황제의 군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저항이 확산되었고 전국 곳곳에 파업과 봉기가 일어났다. 그 결과 짜르는 10월 선언을 통해 의회인 두마를 설치하고 일부 시민적 자유를 허용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산주의자들은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된다. 근데 이 혁명은 뭔가요? 이제 의회를 설립하고 이 폭동은 이제 혁명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어떤 거냐? 승자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소수이고 좀 참가해야 되는데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사실은 주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그 뒤 사건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의회가 생기자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은 의회에서 격돌하게 된다. 그래요. 이때 이제 반발 세력은 누굴까요? 이제 새로 등장한 반발 세력, 공산주의자들이 되겠죠.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3차 인류혁명 세력은 다수당이 된다. 그래요. 1907년 급진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는 입헌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이후에는 황제의 권한을 지지하는 옥토브리스트가 다수당이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도한 세력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이거는 또 다른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 누가 개입되어 있냐? 3차 인류혁명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집권을 누가 하나요? 처음에 입헌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옥토브리스트가 집권을 하죠. 다수당이 되죠. 다수당이 집권했다는 말은 좀 틀리죠. 그래도 황제의 권한이 제일 강했으니까 진출하게 된 거죠. 입헌민주당과 옥토브리스트는 둘 다 입헌군주제를 선호하지만 입헌민주당은 의회를 황제보다 우위에 두고자 했다. 그래요. 즉 입헌민주당은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선호했다. 황제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마. 그렇죠. 한국에도 이제 이런 세력이 있었죠. 그 독립협회는 입헌민주제를 해야 한다. 입헌군주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반면에 옥토브리스트는 황제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요. 의회는 황제를 도와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제를 도와서 나라를 다스려야지, 정치에 참여해야지, 황제의 권한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참전은 고종하고 친했던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선포했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차 대전이 일어나죠. 한번 보겠습니다. 1914년 7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를 침공하자 니콜라이 2세는 슬라브 민족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슬라브 민족으로 구성된 슬라브 민족이 주축이 된 슬라브 민족만 있는 건 아니었죠. 세르비아를 지지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래요. 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동맹국인 독일의 선전포고를 초래했고 결국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 그래요. 116.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다. 그러면서 또 동맹국인 독일이 참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와 보급품을 받지 못했고, 그래요. 러시아 군대는 독일군에게 연전 연패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도시에는 식량과 연료 부족이 극심해졌고 물가는 폭등했다. 전쟁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총동원해서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서 전쟁하니까 그렇죠. 이로 인해 러시아는 끝까지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이후에 1918년 3월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철수를 하죠. 끝나기 이전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볼셰비키가 철수를 하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알겠죠. 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백만 명이 죽고 경제적으로 파산하자 1917년 2월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로 시작된 2월 혁명은 전국적인 봉기로 확산되었다.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군대마저 황제에게 등을 돌리자 니콜라이 2세는 결국 왕자에서 물러났다. 왕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경제 파탄 나고 이러니까 저 황제 못 믿겠다.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로써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로마노프 왕조의 전제 정치는 종말을 맞이했다. 그래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전쟁을 공격 전쟁은 잘 못하죠.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을 치려고 해도 뭐 러일 전쟁에서 대패하고 공격 전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강대국과의 공격 전쟁. 또 독일군에게 연전 연패해버리고 전쟁에서 패배하며 수백만 명이 죽고 경제적으로 파산하자 1917년 2월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했죠. 이러한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의 주축은 황제를 불신한 3차 인류혁명 세력이었다. 그들은 혁명을 통해 러시아를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이들은 입헌민주당과 옥토브리스트 등 의회 내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입헌민주당이 임시정부의 핵심 세력이었다. 1차 세계대전 도중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임시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경제적 파탄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졌다. 실수를 한 거죠. 전쟁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지고 군대마저 등을 돌리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전쟁이죠. 그럼 전쟁을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을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분노의 화살은 황제에게 가 있었는데 누구한테 가게 되나요? 그 잘못된 결정이었죠.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세력을 키울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평화, 토지, 빵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지 세력을 넓혀갔다. 그 기회를 잡은 거였죠.
2월 혁명으로 짜르가 퇴위한 이후 러시아는 임시정부와 소비에트라는 두 개의 권력기관이 공존하는 이중 권력 시대로 들어선다. 임시정부는 3.4 인류혁명 세력인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했고 소비에트는 3.4 인류혁명 반발 세력인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근데 선거에서 이긴 이들은 누군가요? 3.4 인류혁명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는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죠. 소비에트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단 소비에트 내에는 세 개의 주요 사회주의 분파가 있었다. 공산주의 분파가 있었다는 건 똑같은 말이죠. 하나는 빅토르 체르노프의 지도를 받는 사회혁명당으로 농민을 주 지지 기반으로 삼으며 토지 재분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래요. 이런 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던 이들이죠. 이들은 당시 러시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소비에트 다수 세력을 형성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리우스 마르토프가 지도하는 멘셰비키로 러시아는 아직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임시정부가 그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니까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정당들 인사들로 구성됐으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선 3.4 인류혁명을 먼저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3.4 인류혁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4 인류혁명 반발 세력인데. 마지막으로 흔히 레닌으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가 지도하는 볼셰비키로 공산주의 폭동을 주장했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온건한 의회 투쟁을 선호한 반면 볼셰비키는 소수 정예 조직을 통한 무장 봉기를 목표로 했다. 세 세력 중에서 소비에트 내에서도 가장 세력이 약한 것이 볼셰비키였다는 거예요. 볼까요? 사회혁명당은 임시정부를 인정했나?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엉뚱한 소리를 해놨는데 하여튼 뭐 다 인정하는데 볼셰비키만 인정하지 않았죠. 임시정부를. 왜? 이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폭동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면 그만이지.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 1차 대전이 지속을 결정하고 사회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자 볼셰비키나 멘셰비키를 포함한 다른 사회주의 세력보다 더 급진적인 구호를 외치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평화, 토지, 빡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호는 전쟁에 지친 병사들, 토지를 갈망하는 농민들, 그리고 굶주린 도시 근로자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요. 1917년 10월 볼셰비키는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2월에 이제 2월 폭동을 통해서 황제가 물러났죠. 임시정부가 들어섰어요. 3.4 인류혁명 세력이 주력이 된. 그때 그런데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전쟁을 계속하니까. 그때 이제 볼셰비키가 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죠. 폭동이라 볼 수도 있죠. 그들은 무장봉기를 일으켜 임시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10월 혁명이라고 부른다. 볼셰비키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여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이로써 3.4 인류혁명 반발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권력을 장악했고 그들의 투쟁은 더 이상 의회나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 무력 투쟁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볼셰비키와 다른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은 볼셰비키에 의해 숙청되거나 권한을 비판하다가 힘을 잃게 된다. 그래요. 당시 볼셰비키에 가담한 인원들은 수십만 명, 한 24만 명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세력을 볼 수는 없다. 볼셰비키에 가담한 이들은 공산주의 세 세력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세력이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볼셰비키가 집권하면 안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선거를 한번 치르죠. 10월 혁명 직후 치러진 재헌의회 선거 결과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재헌의회에서 사회혁명당이 과반수를 얻었고, 사회혁명당은 그 전에 그래요, 의회를 인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정당이었다. 임시정부를 인정한 곳이었잖아요. 볼셰비키는 4분의 1 미만의 의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볼셰비키가 당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래요. 하여간 뭐 권력을 장악하죠, 볼셰비키가 결국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산화됐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지금은 한국 역사를 탐구하는 거지 러시아 역사 탐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한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반발 세력, 특히 반발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이들은 선거로 당선된 임시정부 인사들이었지만, 당시 그렇죠. 권력 장악과 선동을 통해 3차 인류혁명 세력은 반발 세력에 패배하고 말았다. 실수도 있었죠. 전쟁을 계속하고. 그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역사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패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 공산화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소연방내에서 굶어 죽고 수백만 명이 나라는 돌아가지 않고 결국 붕괴하죠.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뒤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소련의 성립은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래요. 그 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소련이 성립되기 전 공산주의는 주로 지식인들의 이론이나 일부 혁명가들의 소규모 활동에 불과했다. 아주 약했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한 견해에 근거한 추상적인 사상이었으며, 전7세계에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실제 제도를 구축한 사례가 없었다. 그렇죠. 그냥 몽상가의 소리다. 이 정도의 거침이 있었죠. 근데 소련에서 실현돼 버린 거죠. 이 시기의 공산주의 운동은 대중을 계몽하고 지지 세력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선거나 의회 투쟁을 통해 권력을 잡고자 했으며, 폭력혁명은 급진적 소수파의 주장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말도 안 돼. 그 어떻게 되겠니? 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멘셰비키 사회혁명당과 같은 옹골한 사회주의자들은 3차 인류혁명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공산주의자라 해서 그 당시에는 3차 인류혁명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폭동의 주축을 상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3차 인류혁명이 완수되지 않으면 근로자 인구가 부족해 폭동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무슨 말이냐? 3차 인류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생산량이 아주 커져야 된다. 앞에서 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 잘못된 분석이긴 하지만, 일단 생산력이 커지고 근로자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 생산력이 커지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 근로자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 정치 세력화돼야 된다. 그래야지 폭동이 성공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생산력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볼셰비키가 러시아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즉 소련을 성립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운동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공산주의는 먼 미래에나 달성할 수 있는 책상 위의 견해가 아닌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정치 제도였다. 이러한 소련의 성공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이 성공하자 지금 당장 실현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소련 성립 이후 공산주의 운동은 폭동과 반란, 국제적 연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볼셰비키의 성공은 폭력혁명이 권력 장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우회 투쟁보다는 무장 봉기를 통한 권력 장악을 목표로 삼게 된다. 그래요. 그래요. 우회 투쟁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폭동이나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기만 하면 돼. 이제 그런 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또한 소련은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통제하기 위해 코민테른을 조직했다. 이게 무슨 말이?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민테른을 통해서 뭘 했냐? 뭐 하기 위해서 했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련은 코민테른을 통해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 역할을 자처했고 각국의 공산당은 소련의 정책과 지령을 따르게 했다. 그래요. 지원할 때 공짜로 지원하지 않죠. 지시를 따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운동은 개별 국가의 활동이 아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전 세계의 공산당을 지원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는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식으로 공산화하냐 주변국들 그래요. 소련은 1939년 겨울 전쟁을 통해 핀란드를 침공했다. 이는 핀란드 영토를 확보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핀란드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다. 소련은 핀란드로부터 일부 영토를 활용하려 하는데 그쳤고 핀란드의 독립을 완전히 빼앗지는 못했다. 이 사례는 소련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직접적으로 공산화를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소련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각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소위 연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뒤에 가서는 공산주의 국가의 독립을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공산화시키거나 아니면 각국의 공산당을 지원해서 공산국가로 만든 뒤에 소연방에 편입시키거나 그게 소련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19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자 스스로 소연방에 소속되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1940년 이후에나 이제 그 독립국으로서의 공산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40년 이전에는 다 그냥 소연방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각국을 공산화하고 소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해 소련 공산당은 코민테른을 조직했다. 그렇죠. 코민테른은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훈련도 시켰다. 또한 분파주의를 금지하여 오로지 소련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겠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지시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는 이들도 있고 안 받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민테른을 접촉했다, 지원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소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죠. 분파주의가 용납이 안 된다 했죠.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주겠죠. 혹은 코민테른의 지시를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가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에도 많죠. 독립운동을 했다. 독립운동을 한 것도 공산주의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거예요. 각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을 통하여 권력을 잡은 뒤 최후의 투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코민테른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마라. 일단은 권력을 잡을 때 연합을 해라. 연합을 한 뒤 권력을 잡은 뒤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권력을 장악해라. 그런 지시를 코민테른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술을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3.1 혁명 반발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은 뭘 안 해요. 이동희가 임시정부에 참여했으니까 독립운동가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었다. 소련 공산당의 지원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인사회당은 그래요.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서 볼셰비키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됐죠. 분파적인 행동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에 가입하는 것도 또 뭔가요? 볼셰비키의 지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소련의 지시를 받은 거죠.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파 행동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에 가입했는데 지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곧 무슨 뜻인가요? 통일전술의 일환으로 이동희가 임시정부에 파견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여운형이 있잖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좌우 합작이니 뭐니 접촉했냐 접촉하지 않았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운형 역시 접촉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이냐, 독립운동이냐, 소연방에 편입되기 위한 활동이었냐,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민족 얘기했는데 그런 건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민족을 얘기했을까? 연합을 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시를 받고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접촉했냐 하지 않았냐 그걸 우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